현재 약보다 더 약효가 좋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개발돼 내년 시판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이 내년에 3% 인하돼 한 달에 $5 20센트, 연간 $62를 덜 내게 됩니다. 파산 시 학자 융자금 빚까지 청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미 민주당 중진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서는 2030년까지 굶주리는 기아를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메릴랜드주 3개 도시들에 이어 워싱턴 DC도 영주권자, 불법 이민자들에게 투표를 허용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값이 비싸면서도 검증되지 않은 현재 약보다 더 약효가 좋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개발돼 내년 초 시판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치매 치료제로 승인받았던 바이오젠사가 새로 개발한 리케인맵이라는 신약은 대규모 임상실험 결과 초기 치매 환자들의 인지능력 쇠퇴를 27%나 늦춰주는 것으로 나타나 FDA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600만, 지구촌 3천만 명의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 시니어들에게 치매 치료의 신기원을 열기 시작할지 모른다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20년 만에 FDA로부터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승인받았던 바이오젠과 에이샤이사 측은 현재 시판 중인 에두헬름보다 약효가 더 좋은 새 치료제를 개발해 대규모 임상실험에서 효능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회사가 새로 개발한 새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는 리케인맵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인지능력이 쇠퇴하고 있거나 초기 치매 환자로 진단받은 환자들 1,8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실험을 한 결과 상당히 의미 있는 약효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상실험에 스스로 참여한 1,800명 가운데 리케인맵을 복용한 사람들은 플래시보 가상약품을 복용한 이들보다 인지능력 쇠퇴가 27%나 늦춰졌다고 바이오젠사는 밝혔습니다. 바이오젠과 에이샤이사 측은 관련 데이터를 FDA에 제출하고 에두헬룸과 같은 신속 절차로 긴급 사용을 승인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FDA는 리케인맵을 심사해 내년 1월 초에는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 데이터에 따르면 임상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신약인 리케인맵을 6개월 복용한 시점부터 인지능력 쇠퇴가 늦춰지는 효과를 뚜렷하게 보기 시작해 실험 기간인 18개월간 복용했을 때 최대치로 27%나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오젠사는 이와 함께 리케인맵은 뇌출혈이나 뇌부종을 앓았던 환자들이 복용해도 부작용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젠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에두헬렘을 승인받아 시판에 들어갔으나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데다가 약값이 지나치게 비싸 거의 팔리지 않는 실패작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바이오젠사는 에두헬름의 연간 약값을 처음에는 $56,000로 책정했다가 비난을 산 후 절반인 $28,200로 낮춘 바 있으나 시니어들이 이용하는 메디케어에서 거의 약값을 커버해주지 않는 바람에 상업적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젠사가 새로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비교적 대규모 임상실험에서 인지능력 쇠퇴를 27% 늦추는 것으로 입증해 데이터를 제출함에 따라 치매 치료의 신기원을 여는 출발점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은 미국 내에만 600만 명에 달하고 지구촌에는 3천만 명에 달하며 잠재적으로 환자들까지 합하면 엄청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국에서 6,1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노년층과 장애인 정부건강보험인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이 이례적으로 내년에 3% 인하돼 한 달에 $5 20센트, 연간 $62를 덜 내게 됩니다. 이에 비해 7천만 명이나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의 월 지급액은 물가 급등을 반영해 새해에는 8.7% 이상 돼 평균 $1,729를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 속에서 시니어들의 생활고를 덜어줄 수 있도록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프리미엄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당국은 6,12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프리미엄 보험료를 내년 1월부터 이례적으로 3%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닥터 오피스 방문 등을 커버받는 메디케어 파트 B의 평균 월 프리미엄은 올해 170달러 10센트에서 5달러 20센트로 내려간 164달러 90센트가 됩니다. 한 달에 5달러 20센트, 연간으로는 62달러 40센트씩 덜 내게 됩니다. 메디케어 B의 디덕터블, 즉 본인 부담금은 올해 233달러에서 7달러 내려간 226달러로 내년에 적용받습니다. 본인 부담금도 한 달 7달러, 연간 84달러를 덜 내게 됩니다. 즉 메디케어 B 가입자 6,120만 명은 2023년 1월부터 한 달 프리미엄으로 올해보다 3%인 5달러 20센트 인하된 164달러 90센트를 내고 각종 의료비가 연간 226달러가 될 때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발표되는 소셜 시큐리티, 사회보장연금의 월 지급액은 올해보다 8.7%는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보다 더 많은 7천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의 월 지급액은 2023년 새해에 물가급 등을 반영해 올해보다 8.7% 인상될 것으로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는 추산했습니다. 내년에 이른바 콜라로 불리는 생활비용 조정에 따라 8.7% 인상하게 될 경우 1981년 이래 4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2023년 사회보장연금의 월 지급액이 8.7% 인상되면 평균 약 100달러 오르는 1,729달러가 될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사회보장연금에서 메디케어 파트 B의 프리미엄을 원천 징수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이 이례적으로 3% 인하되는 것은 올해 값비싼 치매 치료제 때문에 14.5%나 급등했기 때문에 새해에는 거꾸로 내리는 결정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비해 사회보장연금 월 지급액은 올해에는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5.9% 인상했기 때문에 새해에는 8.7%, 많게는 10%까지 인상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파산법을 개혁해 1970년대 이전처럼 파산 시 학자 유용자금 빚까지 청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민주당 중진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파산법 전문 교수였던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제프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획기적인 파산법 개혁안을 공동 상정하고 상하원에서 동시 추구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 융자금 $10,000 내지 $20,000 탕감 조치를 발표한 데 맞춰 획기적인 파산법 개혁 법안이 민주당 중진 의원들에 의해 상하원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제프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소비자 파산 개혁법을 상하원에 동시 상정하고 미국의 파산제도 개혁에 나섰습니다. 하버드 대학 파산법 교수였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제프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의 파산 개혁 법안에서는 1976년 이후 금지된 파산 시 학자 융자금 빚 청산을 다시 허용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로 4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학자 융자금 빚 부담을 많이 덜게 됐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들도 남게 되기 때문에 파산법을 개혁해 학자금 빚을 청산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유자격자의 45%만이 전액 탕감으로 학자 융자금 빚에서 해방될 뿐 상당수는 빚더미에 그대로 남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파산법은 현재 파산 선고 후 파산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신용카드 등 대부분의 빚은 청산받을 수 있지만 주택모기지와 학자 융자금 빚은 없애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1976년 이전에는 파산 시 학자 융자금 빚도 청산받을 수 있었지만 그 후 파산법이 강화되는 바람에 주택 모기지와 학자 융자금은 청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워런 상원의원과 네들러 하원의원의 소비자 파산 개혁 법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1976년 이전처럼 파산 신청 시 파산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신용카드와 의료비 등 각종 빚에다가 학자 융자금 빚까지 청산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의 파산 개혁 법안은 이와 함께 파산 조항을 단순화해서 개인 파산은 챕터 10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각종 빚을 3년 내지 5년에 걸쳐 갚아나가는 챕터 13은 폐지됩니다. 이어 챕터 7은 회사들만 이용하고 개인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미국에서 파산 제도는 완전한 재정적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각종 빚을 청산시켜주는 것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파산 신청 시에는 크레딧 리포트에 파산 기록이 7년이나 기록되고 그 기간 중에는 새로운 신용거래나 융자받기가 극히 어려워지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서는 2030년까지 굶주리는 기아를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미국에는 현재 전체 10%인 1,350만 가구나 먹거리가 크게 부족해 굶주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969년 닉슨 행정부 이래 53년 만에 처음으로 이례적인 기아 퇴치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 식품업계와 식당협회, 비영리 단체 등의 대표들을 초청해 기아 퇴치 플랜을 제시하고 이례적인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미국에는 현재 전체 가구의 10%인 1,350만 가구가 먹거리가 부족해 굶주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슈퍼파워 선진국에서 기아에 고통받는 가구들을 2030년까지 없애겠다는 야심찬 플랜을 꺼내든 것으로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미국에서 식품 가격을 포함한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했고 푸드뱅크들에는 음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고 있으며 불경기 공포까지 겹치자 굶주림, 기아 퇴치 캠페인에 나선 것으로 신문은 해석했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기아 퇴치 플랜에 따르면 SNFP로 지원받는 옛 푸드 스탬프를 어린이들과 시니어 빈곤층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게 됩니다. 시니어 빈곤층은 푸드 스탬프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를 절반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영양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무료 학교급식을 크게 늘릴 것으로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이용자들에게는 의학적으로 재단된 건강식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FDA가 이날 발표한 새 지침대로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요구사항에 맞출 경우 인증 라벨을 식품 패키지 전면에 부착시킬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습니다. 식품업계, 식당업계 등의 협조로 저염분, 저설탕, 고영양 식품과 음식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백악관 서밋에 참석한 대형 식품회사 크로거는 식품은 의약품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건강한 식품을 확대하는 데 2억 5천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국 레스토랑협회는 패스트푸드점들과 협력으로 어린이용 키즈밀은 물과 우유, 주스만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영리 단체들은 전국 식당협회 등과의 공조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들을 먹거리가 부족한 커뮤니티로 신속 이송해 기아 퇴치를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메릴랜드주의 워싱턴 DC 접경 지역 3개 도시들에 이어 워싱턴 DC도 비시민권자인 영주권자,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로컬 선거에 한해 투표를 허용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시의회에는 비시민권자들도 시장이나 시의원, 시검찰총장 등 로컬 선거에 한해 투표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전체 회의에서 가결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비시민권자인 영주권자, 심지어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로컬 선거에 한해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비시민권자인 영주권자, 서류 미비 이민자들도 시장, 시의원, 시검찰총장을 포함한 로컬 선거에 한해 투표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시의회 법사위원회에서 28일 통과됐습니다. 곧 전체 회의에서도 가결될 게 분명해져 워싱턴 DC는 로컬 선거에 한해 비시민권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DC 시의원들의 다수는 DC 거주민의 7명 중 1명이 이민자들이고 이들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고 사업을 시작해 세금을 내고 있다며 투표권 부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시의원들은 우리가 연방법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로컬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연방선거는 계속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워싱턴 DC와 인접한 메릴랜드주의 3개 구역들은 비시민권의 로컬 선거 투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3개 지역들은 메릴랜드의 하얏츠빌, 마운트 레이니어, 타코마 팍 등입니다. 이에 비해 메릴랜드의 칼리지 파크에서는
비시민권자의 로컬 선거 투표 허용안이 지난 2017년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일부 지역과는 상반되게 법원에 의해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허용하던 법이 무산됐습니다. 뉴욕 법원은 뉴욕에서는 비시민권자들이 로컬 선거에서도 투표할 수 없다며 투표 불허를 판결했습니다. 뉴욕주 공화당은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 헌법과 주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로컬 선거에서도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승소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영주권자, 서류 미비자 등 비시민권자에게 로컬 선거에서 투표하도록 허용한다면 80만 명의 새 유권자들이 등록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신규 이민자들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다는 관측 때문인지 비시민권자의 투표 허용에는 공화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